우크라이나가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점점 더 많은 서방 관리들, 분석가들, 언론, 그리고 물론 우크라이나 관리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5번째 여름을 맞으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거뒀다고 점점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매체 디펜스원의 과학기술 편집자인 패트릭 터커의 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고된 전쟁에서 단순히 살아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약진하고 있으며 심지어 승리로 가는 길에 들어섰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정확한가요? 지난 몇 년간 우크라이나 전망에 대한 낙관론이 있었지만 이는 시기상조임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하르키우주에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있었을 때나 2023년 자포리자와 헤르손주에서 반격이 시작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4년 러시아의 코르스크 지역에 진입했을 때나 2025년 여름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 내에서 연료 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마다 우크라이나의 우위는 일시적인 것으로 드러났고 2023년 반격과 쿠르스크 진입의 경우에는 결국 큰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몇 달간 판돈을 올리며 첨단 기술을 선보여 푸틴 대통령에게 전쟁이 끝나고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완전히 SF 같은 인간형 전투 로봇입니다. 이제 우리는 드론이 전장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러시아 내에서 중장거리 미사일과 드론 공격의 수와 범위를 극적으로 늘렸습니다. 첨단 신형 무기 체계들이 잇따라 전장에 투입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무기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크라이나의 전망에 대한 신뢰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매일 러시아의 핵심 군사 및 에너지 인프라와 주요 물류 경로를 타격하고 있습니다. 호넷과 같은 새로운 중거리 타격 드론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노보로시아 주요 고속도로를 죽음의 도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점령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주요 동맥으로 점령된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안스크주를 통과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해 이 도로를 따라 수십 대의 러시아 군용 차량, 유조차, 그리고 기타 차량들이 불타버렸고 주유소, 철도 인프라, 다리들도 함께 파괴되었습니다. 그 결과 크림반도는 현재 심각한 연료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하루 연료 구매량이 20리터로 제한되었고 크림반도 주민들이 귀중한 연료를 얻기 위해 애쓰면서 엄청난 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또한 반도의 중요한 수입원인 여름 관광 시즌이 완전히 붕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더 극적인 일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명예적 타격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분석가들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대담하게 병력을 반도에 상륙시켜 일부 또는 전부를 점령하려는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과 미사일이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도달해 점점 더 자주 중요한 목표물을 타격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유소와 저장시설, 주요 군수산업 생산시설, 그리고 의미 있는 문화센터들까지 모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러시아 최고의 경제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의 다보스라고 부르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는 수십 대의 드론으로 이 도시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보이키라는 이름의 러시아 군함이 크론시타트 섬 항구의 드라이도크에서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고 상당한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북서버부에서 가장 큰 석유 환적 단지 중 하나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석유 터미널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격추된 적군 드론의 잔해로 인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소방관 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기 기둥이 회의장에서도 보였고 일부 우크라이나와 서방 관측자들은 이번 공격이 회의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행사장 자체에서는 어떤 방해의 증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피소로 달려가는 사람도 없었고 공황 상태도 없었으며 세션이 지연되는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행사는 130개국에서 2만 명이 넘는 참가자를 끌어모았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고립되었다는 서방의 주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전쟁이 러시아를 서방으로부터 고립시킨 것은 분명하지만 푸틴의 최근 중국 방문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의 초청자 명단이 보여주듯이 고립은 세계의 나머지 8분의 7에는 의미 있는 방식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푸틴이 참석한 전체 회의에서
사우디 에너지 장관 압두라지즈 빈 살만 알 사우드는 양국 관계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도 터커가 쓴 것처럼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의 석유 인프라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서 키이우가 모스크바의 수출, 수입에 대해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중순 기준으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총 158회 공격했으며 이 중 연간 100만 톤 이상의 석유를 처리할 수 있는 러시아의 33개 정유시설 중 24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최소 35번의 공격, 2026년에 발생했으며 이는 공격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로이터 통신 소식통에 따르면 사실상 러시아 중부의 모든 주요 정유시설이 이로 인해 연료 생산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전체 생산량의 약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그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투합세, 페름, 쿠리시치, 랴잔, 사라토프의 정유시설이 일시적이거나 어쩌면 영구적으로 가동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석유 수출 수익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러시아에서 해상으로 운송된 원유의 물량은 하루 평균 346만 배럴에 달했으며 이는 2025년보다 하루 12만 배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는 유가가 급등한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유 없이 공격한 것의 주요 수혜자 중 하나였습니다. 이란은 이에 보복으로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미군 기지가 있는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에 심각한 충격이 발생했고 가격이 급등했으며 미국은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산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블라디미르 아질 더 이상 러시아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이후 석유와 가스 수익의 비중은 약 40%에서 23%로 감소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것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시설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피해를 입히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도 불편한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한때 정유 산업이 번성해 자국 휘발유 수요 최대 절반까지 공급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 위원장 파벨 키릴렌코는 3월 의회에서 크레멘추크 정유소가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인해 완전히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부 장관 데니스 슈미알은 정유소가 69발의 미사일과 약 260대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정유소는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던 최대 규모의 정유소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다른 주요 정유소인 리체프, 헤르손, 드로고비치의 정유소들은 이전에 파괴되었거나 점령당했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이제 연료 공급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로 폴란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그리스에서 휘발유와 디젤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석유 산업과 수익에 입히고 있는 피해만이 터커와 같은 분석가들이 전쟁이 우크라이나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느끼는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터커가 말하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에 대한 강력한 집중 덕분에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주도권을 잡았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지키고 심지어 되찾을 수 있는 드론과 지상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상 로봇은 현재 전선에서 폭발물을 적진에 운반하거나 부상자를 후송하는 등 물류 작업의 80%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점점 더 직접적인 전투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 여름, 원격 조종 드로이드 TW-12.7 로봇 한 대가 기관총을 장착한 채로 45일 동안 자리를 지켰다고 전해집니다. 제3군단 대변인에 따르면 약 10km 떨어진 곳에 있던 조종사와 그 로봇은 모든 돌파 시도를 저지하고 적의 침투를 막아 우크라이나군의 인명피해 없이 임무를 완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인간형 전투 로봇으로 한 단계, 아니 두세 단계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팬텀 MK1 인간형 로봇 2대가 시험을 위해 우크라이나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로봇들은 주로 위험지역에서의 물류 및 보급 임무를 위해 시험되었으며 interestingengineering.com에 따르면 이 기술의 가능성과 현재의 한계점 모두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 시험은 전선 지원 역할에서 해당 플랫폼의 잠재력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팬텀 MK1은 약 20kg 정도의 제한된 적재 용량, 방수 기능 부재, 대규모 작전 운용에 충분하지 않은 배터리 지속시간 등으로 인해
전장용 슈퍼솔저와는 아직 거리가 멉니다. 팬텀의 미국 제조사인 파운데이션은 이러한 단점을 개선한 팬텀2를 2026년 후반에 우크라이나로 보낼 계획입니다. 업그레이드된 모델은 초인적인 능력과 팬텀 MK1의 2배에 달하는 적재 용량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발자들은 모든 로봇 시스템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지만 이런 문제들은 계속 해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과 함께 우크라이나가 전장과 하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주는 또 다른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인공지능 활용은 2026년에 실험적 시도에서 핵심 작전 능력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지휘 및 통제, 자율 표적 지정, 그리고 군집 조정 분야에서 두드러집니다. 점점 더 많은 무인 시스템이 최소한 일부 측면에서 수십 가지 인공지능 제품에 의해 제어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중 드론의 유도 장치부터 최고 수준의 의사결정 지원 도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예는 팔란티어 소프트웨어 제품군, 특히 배치된 프리스마 플랫폼입니다. 우크라이나 주요 정보국 HUR과 기타 타격 부대 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리스마는 수천 대의 드론, 레이더 요격, 미성 영상을 실시간으로 집계하여 하나의 작전 상황도로 통합합니다. 이를 통해 운용자와 분산된 벙커들이 대규모 드론 공격을 동시에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알고리즘은 이전 공격 파동의 요격 지점, 레이더 커버리지 구역, 그리고 방공 밀집도를 분석하여 최적의 비행 경로를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임무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인간이 놓칠 수 있는 러시아 방어망 빈틈을 통해 드론 경로를 동적으로 지정합니다. 이 시스템은 우크라이나 장거리 타격 효과 증가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예는 TFL-1 모듈로 인간이 목표를 선택한 후 일회용 드론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주어 제밍이나 기타 방어 체계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줍니다. 우크라이나 기업 더 폴슬럴은 TFL-1이 드론의 명중 확률을 4배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그 파트너들은 러시아 드론에 맞서기 위한 고도의 자율 방어 개념 개발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ISR 센서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적 드론을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확실하게 탐지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부서 기장 다비드 알로얀에 따르면 모든 시스템이 서로 연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과 분산 네트워크를 구축해 여러 곳에 배치된 요격 드론을 필요할 때마다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단지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요격 승인만 담당하게 되고 요격 드론은 자동으로 바로 목표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 운영자들도 분산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키이우, 리비우, 그리고 다른 나라의 도시들에서도 통제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밀리터리 쇼에서는 진부한 헤드라인이나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을 짚어드립니다. 그러니 채널을 구독해서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 우크라이나가 자율전쟁을 중심으로 교리, 획득, 보급 시스템을 재구축하려는 의지와 능력은 단순히 느리게 움직이는 러시아 군대에 비해 우위를 점하게 해준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전선에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러시아는 전선의 구역에 따라 1.5대 1에서 5대 1까지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여전히 높은 급여와 기타 혜택을 바탕으로 수십만 명의 신병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버스 징집이라고 불리는 강제 징집이라는 가혹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백 건의 영상에서 우크라이나 징집 담당관인 TCC가 남성들을 폭력적으로 버스에 태워 전선으로 보내는 장면이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옴부즈맨 드미트로 루비네츠가 공개한 참혹한 영상에는 이 남성들이 도망을 막기 위해 징집소 계단참 침대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루비네츠에 따르면 동원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옴부즈맨에 대한 민원이 2022년에 비해 33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루비네츠는 돈을 내면 풀려나고 그렇지 않으면 무차별적으로 동원된다고 말합니다. 점점 더 많은 영상에서 시민들이 동원 시도 중에 TCC와 경찰관들에게 맞서 싸우고 공격하고 쫓아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2025년 초부터 약 9만 5천 명의 군 복무 연령대 우크라이나인들 독일에 입국했으며
이는 독일 땅에서 피난처를 찾는 우크라이나 시민 전체의 60%에 해당합니다. 설상가상으로 1월에 새로 임명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약 20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징집을 회피하고 있으며 약 20만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무단으로 자리를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후원국들로부터 징집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낮추라는 압박을 점점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이를 거부해왔으며 이는 미국 국제관계학 교수 존 미어샤이머가 인구학적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표현한 상황을 실제 인구학적 죽음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는 정당한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대신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와 독일과 같은 국가들의 군복무 연령대의 난민들을 징집을 위해 우크라이나로 돌려보내라고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쟁연구소 ISW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중거리 및 전선 드론 공격 작전의 결과로 푸틴은 이제 점점 더 지쳐가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전쟁 5년차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이미 러시아에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이 전쟁을 위해 강제동원까지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그 말이 맞을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미 그 기회를 지난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정부와 서방 지지자들은 러시아를 약화시킬 수 있다면 마지막 우크라이나인까지 싸우는 것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증거를 보면 우크라이나인들 자신은 대체로 그렇게까지 열의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완곡하게 말하자면요. 이제 로봇과 무인 기술에서의 모든 발전과 러시아의 물류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 여러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력 부족이 전선에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ISW와 같은 서방 소식통들은 몇 달째 이러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주도권을 잡았으며 러시아보다 더 많은 영토를 탈환했거나 최소한 러시아의 진격을 몇 마일 이내로 제한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지난 12개월 동안 한 달 평균 108제곱마일만을 점령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주요 전장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특히 정말 중요한 곳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돈바스에서는 라이만 주간에서 전투가 다시 격화되었고 양측 모두 전선의 중요한 구역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점점 더 많은 우크라이나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도네츠크주의 강력하게 요새화된 방어선 일부가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이를 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중요한 도시인 콘스탄티니우카는 충면이 돌파당했고 러시아군이 이제 도시의 북쪽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약 12,000명의 우크라이나군이 포위된 것으로 추정되며 많은 병력들이 다음 방어선인 루즈코브카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 콘스탄틴 마쇼페츠의 말에 따르면 콘스탄티니우카를 방어하는 우크라이나군의 향후 전술적 전망은 완곡하게 말해도 매우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어선에 있는 다른 두 도시인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안스크 역시 이제 러시아 FPV 드론과 중거리 포병의 사정권에 완전히 들어와 있으며 도시로 드나드는 도급로도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최근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안스크의 대부분 지역과 인근 벨르렌키에르, 말로타라노브카, 프리볼기의 마을에 대규모 대피 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요새 방어선이 무너지면 러시아군이 도네츠크주의 나머지 지역을 점령하고 더 진격하는 것을 막을 만한 중대한 방어시설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를 떠나야 평화가 가능하다는 러시아의 요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주 내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 그는 어쩔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더 북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이 주요 하르키우주의 물류 중심지인 카주치아 로펜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도시가 함락될 경우 러시아군이 곧바로 하르키우 외곽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부나 서방의 선전만이 아니라 자포리자주의 주요 도시 오리히우와 수미시 북쪽 접근로 그리고 다른 방향에서도 상황이 똑같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성공이 실제로 선전되는 것만큼 대단하지 않다는 가장 뚜렷한 신호는 젤렌스키와 그의 주요 유럽 동맹국들이 현재 전선에서의 일방적인 휴전이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고집하는 점일 것입니다. 군사 역사 기록을 아무리 열심히 찾아봐도 이기고 있는 쪽이 일방적으로 진격을 멈추고 지고 있는 쪽을 위해 전진을 중단한 사례를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전선에서의 휴전 제한을 완전히 거부한 반면 우크라이나는 이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여러분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한편 터커와 ISW 같은 전문가들은 2026년 5월 펜타곤 국장 보고서처럼 우크라이나의 승리가 임박했다는 이야기에 찬물을 끼얹는 자료들을 계속해서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가 주요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확실한 우위를 지닌다고 명시합니다. 터커는 스위처를 무시하며 이렇게 씁니다. 우크라이나 전망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3월에 국가정보국장 툴시 게버드는 미국 정보당국이 이 분쟁에서 러시아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터커는 의식적으로든 아니든 우크라이나가 또 다른 중요한 분야에서 직면한 불가능한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러시아에 점점 더 확장되고 개선되는 다양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공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가장 필요로 하는 방공 시스템, 즉 패트리엇 시스템용 PAC-3 또는 PAC-2 미사일에 관한 한 극복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 미사일들은 탄도미사일의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입니다. 5월에 젤렌스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장문의 공개 서한을 보내 이 미사일들의 신속한 지원을 긴급히 요청했습니다.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이 요청이 무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이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이선스도 요청했지만 이 역시 거절당하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무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독일의 연말까지 예비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수십 기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앞으로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격 드론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답변은 7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이란 공방 때문에 이 미사일들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격차를 메울 생산 능력도 단순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한 달에 최대 113개의 탄도 공중 탄도 급초음속 미사일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앞으로 몇 년 동안 생산량을 대폭 늘릴 계획을 발표했지만 록히드 마틴은 현재 한 달에 약 52개의 PAC-3 MSC 요격 미사일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전달돼도 여전히 부족하며 우크라이나엔 이 미사일들이 꼭 필요합니다. 21만 명의 소녀가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한 교사 양성대학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냉소적인 공격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꾸준히 강화해왔습니다. 공격 대상은 물류 허브, 주유소, 트럭, 그리고 식량과 의료물자가 보관된 창고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 하르키우 시장 이고르 테리코프는 시내에서 게룬드형 드론으로 20회 이상의 공격이 있었다고 보고했으며 이로 인해 여러 곳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푸틴은 의사결정 센터에 대한 체계적인 타격을 공언했지만 이러한 공격이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와 정부 내에서 최대한의 혼란과 불만을 야기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격을 늘리는 이유이며 푸틴이 굴욕적인 패배를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내에서 압박을 받고 있지만 불리한 평화를 요구받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푸틴이 아이장갑을 벗고 우크라이나를 더 강하게 공격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푸틴이 이에 응하기 시작하자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내 장거리 공격을 더욱 강화하며 대응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민간인 희생에 점점 냉담해지고 희생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는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윌리엄 앤델, 젤렌스키의 논란이 많은 전 대변인으로 이후 미국으로 도피해 전 상사를 비판하게 된 인물은 최근 그 위험성을 요약했습니다. 젤렌스키 일당이 이번 여름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피해 강과 끔찍한 겨울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몇 달만 더 버티라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러시아가 곧 무너진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멍청한 게 아니라 우리가 멍청하다고 믿는 것뿐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와 유럽의 그의 지지자들 그리고 친정부 언론은 러시아의 치명적인 패배가 곧 다가올 것이라고 계속 믿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승리는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 다비드 엘로야는 승리를 위해 단순히 적대 행위 중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침공국이 2014년 크림반도 침공 이후처럼 다시 무장할 수 없도록 훨씬 더 약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그들이 경제의 약 30%를 방위산업에 할당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미 정부 수입의 100%를 전쟁 자금에 쓰고 있으며 급여와 연금, 기타 모든 정부 지출을 위해 전적으로 외국 원조와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모든 정부 수입을 전쟁에 할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로 900억 유로 약 1,400억 달러에 달하는 EU 지원도 이미 부족하다고 여겨지고 있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EU는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빌려줄 돈이 없습니다. EU는 압류한 러시아 자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랜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인도적 지원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킬 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유럽의 재정 및 인도적 지원 할당액은 2025년 월 평균 수준의 5분의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인구가 계속 줄고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오르는 가운데 빈곤, 실업, 식량 불안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서는 볼 수 없는 점점 더 많은 목소리들과 함께 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드미트로 쿨레바 역시 우크라이나가 전세를 뒤집었다는 내러티브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막으면서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지만 11월 2 되면 우리 모두가 겨울을 어떻게 견뎌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전쟁의 전환점이나 우크라이나가 모든 것을 반전시켰다. 크렘린으로 진격할 것이라는 말들은 모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일부 청취자에게 이런 이야기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걸 이해합니다. 유용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자기 자신을 속이거나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터커, ISW, 젤렌스키 같은 사람들이 옳은 건가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하여금 굴욕적인 평화 조건을 받아들이게 하고 궁극적으로 러시아 내부의 붕괴까지 이끄는 결정적인 승리로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젤렌스키와 그의 EU, 영국 파트너들이 어떤 우크라이나의 승리라는 허황된 꿈을 좇으며 냉소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과 경제를 파괴하고 있는 건가요? 더 중요한 것은 젤렌스키의 모든 확전 행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모두가 러시아가 세계 최대의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잊은 것 같습니다. 그 힘의 목적은 그런 패배를 막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인들은 정말로 핵 공격이나 러시아의 전면전 선포, 그리고 수십만 명의 추가 병력 동원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러시아가 몇 차례 핵 공격을 감행한다면 프랑스나 영국이 보복 핵 공격을 감행하면서 런던이나 파리를 드니프로와 맞바꿀 위험을 정말로 감수할 수 있을까요? 애초에 그들의 국민들이 그것을 허락할까요? 로만 코스텐코, 라다 국방위원회 서기는 최근 러시아가 전선 돌파나 대규모 동원을 위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위험성과 우크라이나가 이를 대응하기 얼마나 어려울지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영상에서 러시아가 앞으로 100년 동안 전쟁에서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미래를 살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